여러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우리나라에 굳이 우주 인터넷이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오늘 그 핵심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산골짜기에 가도 5G가 터지는데 굳이? 정말 합리적이고 또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논쟁과는 별개로 스타링크는 벌써 우리 현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4일부터요. 대한민국에서 어엿한 기관통신 사업자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2025년 5월에 정부 승인을 받고 행정 절차 다 끝내고 마침내 12월에 딱 하고 문을 연 거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뜯어볼까요? 과연 이게 쓸만한 물건일지, 제일 중요한 돈 문제, 그리고 성능을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냐? 데이터는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월 이용료가 87,000원입니다. 일단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처음에 설치비, 그러니까 장비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위성 신호를 받는 안테나, 저 단말기 가격만 55만 원입니다. 꽤 목돈이 들어가네요. 자, 그럼 비싼 만큼 빠를까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35mbps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집에서 보통 쓰는 500메가급 인터넷에 비하면 솔직히 좀 많이 느리죠.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로 저궤도 위성 덕분입니다. 지상 550km 상공에 무려 6,000개가 넘는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에 쏴주는 방식인데 와, 기술 자체는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기존 서비스들이랑 한 줄로 세워놓고 보니까 어때요? 스타링크가 좀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초고속 인터넷은 훨씬 빠르고 싼 데다 5G는 휴대성까지 갖췄죠.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스타링크를 고를 이유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냥 비싸고 느린 인터넷 아니냐, 이거죠. 어쩌면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비교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완전히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비교가 어쩌면 핵심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이 토론 자체가 전제부터 틀렸다. 속도랑 가격을 비교하는 건 아예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더 빠른 인터넷을 위한 게 아니라 아예 인터넷이 없는 곳을 위한 서비스니까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틈새 시장용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논의가 깊어질수록 아니다, 이건 국가의 핵심 전략 인프라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확 쏠린 거예요.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비교 대상은 스타링크 대 우리집 인터넷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은 스타링크 대 연결 자체가 제로인 상황.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스타링크의 진짜 가치는 대체 뭘까요? 연결 재료를 넘어선 그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석가는 스타링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정학적 유틸리티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전기나 수도처럼 없으면 안 되는 국가의 필수 공공재, 그리고 안보와 산업을 지켜주는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들이냐면요. 바로 이런 곳들이죠. 망망대해 위를 떠다니는 배, 저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큰 지진이나 산불이 나서 지상의 모든 통신망에 다 끊겨버린 재난 현장. 이런 곳들은 지금까지 통신시장에서 완벽한 0의 공간이었어요. 스타링크는 바로 이 0을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SK텔링크나 KT색 같은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들이 스타링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다 파는 리셀러가 된 겁니다. 이건 경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에 깔린 이 새로운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결론적으로 스타링크의 등장은요, 우리가 인프라라고 부르는 것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넓은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누가 스타링크의 진짜 주인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네, 일반 소비자인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나 하늘에서 일하는 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두를 위한 대중상품이 아니라 특수 목적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스타링크는 딱 두 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이에요. 전쟁이나 재난으로 땅 위의 모든 통신이 마비됐을 때 우리를 연결해줄 최후의 보루.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의 길을 터주는 조력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M이나 스스로 항해하는 배 같은 기술들, 이 모든 게 안정적인 통신망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아요. 이 비싼 요금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정보 격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데이터가 전부 해외 기업의 망을 통해서 돌아다니는데 이 데이터 주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군사통신 같은 아주 중요한 주파수랑 혹시라도 간섭이 생기면 어떡할 건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슬라이드가 아주 멋지게 보여주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통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더 빠른가 이 속도 경쟁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바로 이 연결의 복원력을 따져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주 인터넷이 우리에게 필요한가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제2의 생명줄을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활용해 나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